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장혜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최대 유망주 백지원 전 부대변인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잠을 사실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상황 때문에 계속 그렇죠. 밤만 되면 걱정되고 막 이런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처럼 나라 걱정에 또 윤석열 대통령님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힘을 모아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일념 덕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가 49만 3천 명이 됐습니다.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함께 해주신다면 진정한 보수 언론 아시아투데이가 계속해서 정론 방송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에 서 있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중요한 증언부터 하나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실제 실무진으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날 부하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사람 묶는 게 아니라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고 네.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도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 등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국회에서 더 충격적인 증언들을 어제 참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에게 완전히 회유를 받았다. 네. 이걸 이제 그동안은 성일종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원으로 알려졌다면 어제는 김현태 단장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네.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민주당 전문위원이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707 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군인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이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지금 이 비상계엄 상황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가 보였고 지금 뭐 홍장원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결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곽종근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탄핵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들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니 마느니 하는 걸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없는 사실, 그러니까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께서도 그동안 언론과 좌파 세력들이 결탁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또한 기만했는지 아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그 민주당의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에 보면 각 정당별로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한 명씩 배치해 두거든요. 네. 이게 아주 고위급 당직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1급 내지 2급에 준하는 고위 당직자가 전문위원으로 배치가 되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이건 좀 속된 말로 게임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민주당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대세가 기울었다는 게. 네. 우리가 당이 지켜주겠다. 이건 민주당이 지켜줄 테니. 그리고 변호사도 붙어줄 테니 네. 곽종근 너 우리 말 들어라. 근데 이 말 자체가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실을 말해야 될 증인이고 관계자인 군 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권력으로 자신을 지켜주겠다라고 회유나 외압을 행사하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당연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뭔데 대한민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보호해주니 마느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친중 매국 활동을 해오고 북괴에 부역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산화 체제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그런 맥락에서의 활동을 해왔으면서 이제는 군인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보호해주겠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이건 회유라고 하지만 사실상 협
협박처럼 느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강요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미 본인들이 촬영해서 노출이 됐었습니다. 분명히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병주 같은 사람들이 뭐 의원이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물타기를 하고 압박을 해서 조작해서 자료를 만드는 장면까지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장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 가지 사실, 이미 일어났던 정말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덮는 겁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 말고도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도 선동 당시에도 한겨레 같은 극자 언론과 함께 야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도 지금 좌파 언론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정치 대비를 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반국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장면들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했던 가설 등이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민주당에게 오염됐다라는 거. 이거는 민주당 전문위원뿐만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곽종근이랑 대화하면서 메모를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곽종근이 국회에 나와서 할 말을 미리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회유이고 외압이잖아요. 이런 민주당과의 오염설이 하나가 증명이 됐고, 둘째는 진짜 사고란 사고는 곽종근이 다쳤던 겁니다. 곽종근이 김현태 단장에게 테이저건이라던가 공포탄 사용을 물어봤었고, 그리고 지금 막 떠들썩하게 오늘 뭐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 단전 단수, 이것도 대통령 지시나 군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곽종근 개인의 아이디어이고 지시였다라는 게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밝혀졌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곽종근이 제일 과격하게 과잉 충성한다고 오버해서 뭐 테이저건을 쏘니 단전을 하니 했다가 정말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민주당과 결탁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라는 저희의 이 추측, 가설이 이제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다 사실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아니면 민주당 측과 소통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뭐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판단 근거를 물어보면 그냥 뇌피셜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본인이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민주당이 회유를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스라이팅 됐다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는 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이 곽종근이라는 인물의 진술이 완전히 민주당과 결탁하고 나온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은 증명된 이상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한 번 더 헌재에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헌재가 직권으로 김현태 특임단장을 증인 채택해야 된다. 물론 한 번 헌재에 출석해서 중요한 진술을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회유라던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곽종근을 압박했는지를 그때는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헌재가 양심이 있는 집단이라면, 공정한 재판부라면 명확하게 김현태 단장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성일정 의원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열어서 김현태 단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항의한다고 국방위를 아예 그냥 파행으로 몰아갔어요. 본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 국민의힘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증인들 막 부르고 할 때는 지들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다가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과의 회유설 이제 폭로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 나가버렸거든요. 만약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죠. 나와서 반박하고 김현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꼬리를 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방에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대부분 다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을 계속 왜곡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현태 단장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본인들의 거짓이 밝혀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다 회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회피한 의도는 김현태 단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당위성을 축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양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뭐 이거 막 거부하면서 나갔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진짜 고소고발 좋아하잖아요. 만약 김현태 단장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벌써 고소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민주당 전문위원이 이제 대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준다고 한 발언. 박범계가 메모지 쓰면서 곽종근한테 이거 말 똑바로 해라. 아까랑 다르지 않느냐. 다그쳤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민주당은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나라가 뒤집혀야 될 엄청난 이 회유 외압 스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김현태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 폭동 유도라는 것도요. 김현태 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를 막아서고 있던 보좌진 당직자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창문 깨고 들어가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화기를 터트리고 막 오히려 군인들 막 총잡고 흔들었잖아요. 안기령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막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긴박하게 이런 폭동 상태로 몰아가려고 민주당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비상계엄을 더 위험한 일로 만드는 것도 그 총잡고 흔든 안기령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 단장도 민주당이 지금 군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다. 그 느낌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707 특임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맞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아서 타박상이나 이런 것들을 입은 군인들도 많은 상황인데 끝까지 지금 군인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애초에 총알도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점이 지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현태 단장이 했던 말 중에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곽종근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또 민주당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에 이제 국방위 회의 때 와서 지금 곽종근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그때 회유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12월 10일이면요. 지금 2차 표결 거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회유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것은 곽종근에게 붙여준다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결국에는 또 안 붙여줬다고 합니다.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민낯이 계속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곽종근도 민주당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건데 네. 이제 와서는 본인도 발을 빼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위증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코인에 올라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김현태 단장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곽종근과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단전도 대통령이 아니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지시였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 압수수색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수사기관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단전 이슈로 국회 측에서 막 이거 대통령의 지시였다 뭐다 단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이 뉴스를 엄청 크게 냈잖아요. 근데 김현태 단장이 나서서 아이 그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곽종근의 개인 판단이었다고 딱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이슈를 더 부각시키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사 헤드라인이 단전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 지금 몇 달째 반복되는데 헌재나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통령과 일치하는 진술을 누가 나와서 해요. 그러면 국회 진술이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나 경찰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기사가 나갈 수 있게 압수수색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또 이슈를 또 대통령 공격하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완전히 민주당 쪽과 지금 검찰, 경찰이 짜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면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님은?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미 사정기관들을 마비시키고 좌파들이 길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에게 또 그걸 부여를 했었고요. 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대부분 박탈을 해서 또 경찰에게 또 부여를 하면서 경찰의 언더도그마 정서를 이용해서 굉장히 경찰 조직을 길들여 놨었습니다. 소위 그 586 기득권들이 길들여 놓은 상태였고 또 공수처라는 굉장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실상 세금 먹는 하마죠.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했던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면서 문재인과 좌파 세력의 정치 보복을 이용해서 그 기구를 이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수처가 그런 기구로 도구로 사실상 이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모양새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좌파 세력과 결탁해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 또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로 이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줬던 모습은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속시키려 했던 그 의도가 다분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명분은 내란죄였는데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어떠한 권한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 모두 이 사정기관들이 본인들의 권한의 범위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답을 향해서 정말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탄핵 재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단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판결을 내주셔야 되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이 민주당 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거리를 타이밍 딱 맞춰서 제공하는 행태. 전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 곽종근 사령관 회유하면서 했던 대세 기울었다. 넘어와라. 이 말에 지금 검찰과 경찰은 넘어간 거라고 봐요. 네.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적인 곳이거든요. 여러분,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었지만 정작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 내부에 계속 비주류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된 거 말고는 그것도 다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검찰 내부에 그 주류 엘리트 그룹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매몰차게 배신한 사람들도 검찰 출신들이고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고 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아프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수사하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헌재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좀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헌재를 정말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날로 날짜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헌재는 그냥 20일에 이 증인 신문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신문에 나갈지 대통령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신문도 너무 중요하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증인들을 새로 신문하는 헌재 증인 신문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헌재의 행태 이거 오만과 아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만과 아집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조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사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분이 지금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의 친분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는 법관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또 겹치는 일정을 잡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양자택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압박을 가하는 이런 태도들은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 또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정치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재판소가 탄핵재판소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재판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래서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헌재가 지금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거리가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20일 날도 구속 취소 신문 기일에 참석하고 대통령께서는 직접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헌재가 밝힌 거잖아요. 이게 떳떳한 일을 하면 오히려 관련된 당사자들이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백지원 대변인한테 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이면 부담스러워서 같이 있거나 얼굴 보는 게 되게 싫잖아요. 아주 간단한 인간관계의 상식이잖아요. 헌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은 못하게 하지만 그때그때 본인께서 묻고 싶은 걸 변호인에게 말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문영배나 좌파 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20일의 기일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없이 재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음흉한 속내를 헌재가 이번에 들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대통령의 발언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발언을 할 때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짜증을 부리거나 무례한 태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사도 안 받고 막 일어서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당사자로서 저는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생방송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언권이 더 많을수록 지금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치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이 증인신문 기일 변경을 불허한 것, 기각한 것은 재판 공정성에서 두고두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만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 등에게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과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 상태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증인신문인데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 신문에 참석하고 동시에 같은 날 헌재에도 참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결심해라, 다 같이 전원 사퇴해라, 헌재를 흔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불공정한 양상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법부를 존중해라,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말 저도 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온건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행태, 특히 헌재 행태가 이토록 불합리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데 마냥 무슨 성역이라도 된 것처럼 사법부만 믿고 있으라는 거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논리라고 봐요, 부대변인님.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판사라는 조직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나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좌익 이념 조직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법관에 있었던 마지막 신뢰마저 국민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재판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 편향적인 태도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태도들은요, 국민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우리가 신뢰해왔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영배 재판관의 발언 중에서 뭐 TF가 써주는 걸 그냥 나는 읽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판관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 TF 직원이 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 지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사법부의 무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리 정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또 변호인단이 문영배 재판 진행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문영배가 갑자기 막 종이를 흔들어요. 일어서서. 네. 그러면서 이거 대본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TF가 써준 대본대로 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꼭두각시고 허수아비라는 걸 이렇게 대놓고 밝힐 정도로 지금 문영배의 멘탈이 붕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보수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유효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TF가 과연 공정한 인사들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더라고요. 이 TF 소속된 사람들 이름이 뭐 외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중국계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만들어준 대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다는 거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솔직히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헌법재판소의 그런 구조까지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굉장히 부당하고 부정한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TF를 언급을 해서 직접 또 다들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TF 구성인원들이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헌법연구관들의 이름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너무 특이해요. 네, 네. 특히 무슨 외자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김왕, 네. 뭐 이게 한국 이름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능한 그리고 이름입니까? 땡헌 뭐 이런 이름도 네, 있고 그리고 네. 흔 이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3년에 보도가 났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모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애초에 화교라는 이름으로 아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은 중국계지만 뭐 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화교 출신들도 지금 헌법연구관들도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도 중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를 하든 다른 여러 가지 법률을 연구하든 법조 분야에서는 절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에 대해서 공무원 국적 검증 강화법을 지금 발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1세대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2세대까지도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외국인만 안 된다고 하면은요, 화교 같은 이런 카르텔들을 애초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세대 이민자, 뭐 3세대 이민자까지는 법조 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 제한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 경제, 안보적 위협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반일 감정이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기간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반중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면서 젊은 층, 2030 세대, 대학생들이 이 반중이라는 키워드로 뭉치고 있거든요. 네. 그 서울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고 서울시내 주요 대학으로 그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좀 이상한 게요. 이제 현재 이 TF의 연구관들도 중국계 인사 아니냐는 의혹도 번지는데 오늘 일제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할 거 없이 다 반중 정서 문제다. 네. 반중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한테 손해다. 라는 식의 기사나 칼럼을 막 실더라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JTBC는 중국계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 1,000억가량 또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이미 중국 자본에 좀 잠식당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공자학원을 만들고 1대1로를 가지고 전 세계 각국을 포섭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미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회 내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나머니 하수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내정에 깊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우리 당의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 네. 김민수 대변인과 함께 지금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멸공 페스티벌. 네, 멸공 페스티벌. 네, 그걸 하면서 지금 중국의 내정 간섭 문제라든지 중공의 개입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 공영 언론지사에서도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혐중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서 확실해집니다. 지금 반일파리 하는 사람들이 또 친중활동, 종중활동과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셔야 되고 지금 젊은 층의 반중 정서는요. 생활에서 직접 겪었던 반중 정서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도 직접 겪었고 지난 코로나 독재 시기 사실상 문재인이 독재를 자행했던 코로나 암흑기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입시 문제나 취업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전형이 활용되어 왔던 것이 지금 화교들이 그 전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왔던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네.
밝혀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혜택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강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수탈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것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고 그것 때문에 반중이 곧 애국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만나서 거기 가서 또 굴종외교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따라갔죠. 네. 들러리가 됐죠. 네, 따라가서 그렇게 했던 것은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초기에 또 대중 견제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안보 정책의 기조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진영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적국이고요. 6.25 때 수많은 국군이 중공군의 군합발에 짓밟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6.25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항상 반일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과거부터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국이었습니다. 그럼요.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무역 문제라던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큰 네.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참 희한해요. 이 반중 정서를 키워드로 2030 남성들과 또 여성들이 많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왜냐하면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중국한테 제일 자존심을 지키고 할 소리를 당당하게 했던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시진핑 네가 와라 이러잖아요. 시진핑이 이제 해외 다자 무대에서 만나서 대통령 초대하니까 네. 아, 이제는 당신이 올 차례다 네. 막 이렇게 해버리고 중국한테 우리는 한미동맹 위주다.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한 네. 그러니까 중국 가서 혼밥하면서 우리가 대국 밑에 기생해서 살겠다는 취지로 뭐 중국 몸을 꾼다 이런 비굴한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젊은 세대의 반중을 동력으로 한 탄핵 반대 여론도 막 끌어넘치는 건데 네. 그랬더니 조선중앙동아가 그리고 한국일보가 아예 일면에 박아가지고 반중하면 안 돼요라고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언론들까지도 다 중국 자본에 저는 어느 정도 잠식됐구나. 네. 근데 아시아투데이는 여러분 유튜브고 신문이고 간에 중국 자본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자본과 결탁이 됐으면 장해찬을 진행자로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친중 자금과 친중의 영향력이 국내로 침투해서 이 정치인들과 언론사를 포섭하는 걸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좀 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서 중국 조우라는 법안들 막 통과되고 정작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차별받는 네. 그런 세상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 좌파들이 뭐 경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가지고 항상 중국에 대해서 경제 때문에 뭐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식의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심각해졌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벗어난 다른 대안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돈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산당의 볼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가 행했던 태양광 팔이 역시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패널이라든지 기본적인 부품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중국에서 받아들이면 사실상 중국에 우리나라 세금을 그냥 상납한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방국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에 있어서 중공의 내정 간섭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더더욱 확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에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사례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네. 호주, 캐나다, 뭐 미국까지 다 중국이 네.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들은 정말 많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호주 같은 나라에도 스파이 짓을 하는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스파이 짓을 안 한다? 정치인들을 포섭하지 않는다? 그 지나가던 꼬맹이가 코웃음 칠 일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 친중 세력에게 포섭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정치인과 상당히 많은 언론사 간부들이 이 친중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알게 모르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접대 받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 국민의힘에서부터도 먼저 걸러내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네, 이런 친중 세력들이 뭐 언론이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이나머니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았으니까 그런 기사를 아마 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친중 세력이 저는 가장 역겨운 점은 그냥 사실 돈의 양심을 판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돈의 공산 세력에게 돈을 받고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에게 양심을 팔았다는 말씀 들으니까 방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4,000장 가지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가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동료인 또 다른 민노총 간부는요,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징역 15년이 1심에서 선고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 김정은 찬양하는 건 다 이적 게시물이잖아요. 네. 이런 걸 봐서도 안 되고 배포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4,000장을 갖고 있던 그 민노총 간첩 간부의 또 다른 동료인 민노총 전 간부가 지난달 31일이네요. 소식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라는 오늘 단독 속보 보도가 나와서 대한민국에 여전히 반국가 세력이 이렇게 많다. 아니 저 기사에 나온 저 주인공이 반국가 세력인 거잖아요. 이 방심할 때가 정말 아니다. 이게 종북 간첩 세력은요, 많은 분들이 87년도에 뭐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바꿔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침투해서 입법, 사법, 행정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는 것이고,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민노총 산하기관에 언론노조, 전교조, 그리고 공무원 노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있어서 지금 이런 간첩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과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부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고, 또 지금 우리 임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민노총이 탄핵 선동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북한과의 접선을 통해서 했던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퇴진 문구를 아예 북한 공작원이 만들어줬대요. 네, 그걸 그대로 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탄핵에 선동하고 있는 저런 사실 저런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죠. 저런 내란 세력에 절대 부역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 이 김현태 707 단장의 충격적인 증언, 양심 고백과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소식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죠. 이 사람이 만약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시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이 반대 시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체 무슨 명분으로 탄핵 반대 시위를 민주당이 고발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광주를 본인들의 사유지거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사유지나 소유물에 너네들이 관여하지 마라, 이런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국민들을 향한 오만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냥 광주와 호남 지역을 대하는 그들의 아주 오래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기정 같은 사람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관련해서 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뭐 감히 오지 말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재명과 강기정 같은 전과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들은 전과가 있으면서. 네, 그것도 단순한 전과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네, 또 네. 전과 개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특히 호남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소유물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들은 정말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범죄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계속해서 호남에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것들이 지금 억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 쇼핑몰 유치 같은 경우도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 실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집회 사진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니 광주가 호남에서 제일 가는 대도시인데 왜 이렇게 건물들이 다 낡았냐.
왜 이렇게 옛날 도시 같냐. 그러니까 이건 광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이 수십 년을 광주에서 혼자 다 해먹으니까 지역 발전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더라라는 되게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회주의 실험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률성 동요제라는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공군과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주 MBC가 송출까지 하는데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상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우리 대선 때 이야기했었던 그랬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공약이 되는 상황 자체가 아주 지금 광주가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복합 쇼핑몰 하나 없다고 대도시에?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은 그냥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그만인데요. 그동안 만들 수 없게 했던 모종의 정치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 공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광주나 이제 호남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본인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에 대해서 뭐 민주의 가치라고 좌파들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지만 정작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든 태도들은 굉장한 전체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의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모 초선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모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장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재명 변호인 출신일 거예요. 박견택 의원인데 네. 차라리 쓰레기장에서 집회하라라면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을 다 조롱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참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광주에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아까 건물들이 좀 낙후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공영 버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사진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싼 밥 먹고 술 먹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강기정 같은 사람을 공천할 만큼 민주당은 광주를 대한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례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났긴 했지만 강기정이 당선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3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광주 시민들이 나 이럴 거면 투표 안 해라고 투표를 포기해버린 사상 초유의 일을 통해서 뽑힌 시장이 강기정 시장이고요. 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 광주 집회에 참석하러 내려갔다가 네. 또는 영상으로 이걸 생중계를 함께 보다가 인파가 광주에 많이 몰린 것도 몰린 거지만 광주 도심이 너무나 좀 리모델링도 늦게 돼 있고 초라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광주를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독립시키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나. 네. 결국 민주당한테 맡겨놨더니 그 지역이 못 살게 된다라는 그 표본이 바로 광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번 토요일 장애 집회에서 얻은 굉장히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소득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들이 그리고 시행하는 정책들 보면 사실 지금 쇼핑몰 하나 생기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 세력들이 그것 자체도 문제고요. 네. 저는 앞으로 호남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나. 네. 보수 우파의 가치를 통해서 발전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진영에서도 또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그나마 가끔 나온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희망인데 네. 이번 집회 사진에서 청년들이 광주에 좀 낙후된 모습 보고 놀랐다는 게 광주 청년들 귀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온라인에서도 되게 화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당연히 나는 민주당 찍어야지 했던 광주 청년들도 뭔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PD님 저희가 광주 집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인구 밀도가 다르잖아요. 네. 차 있는 규모도 좀 다르고. 네. 금남로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밀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너무 사람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찬성 집회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요. 네. 여긴 전부 다 빽빽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요. 네. 또 기성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저걸 보고 100만이라고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린 좌파가 아니니까. 네. 근데 매일경제 같은 일부 신문에서는 어디서 뭘 봤는지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렇게 뻔히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민심을 왜 저는 이 기성 언론들이 한 몸이 돼서 왜 존재하는 민심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부정한다고 사실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뉴미디어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고 겪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성 언론이 아무리 그렇게 왜곡 보도하고 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의아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저는 비판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탄핵 찬성 집회 사람만 적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저열한 딥페이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얼굴을 그 옷을 헐벗고 있는 모델들한테 합성을 시켜가지고 네. 굉장히 외설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실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딥페이크 영상을 튼 거예요. 네. 이거는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성범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원이 제대로 판단만 하면. 네. 이런 인간 이하의 짓까지 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펼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럼 그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음란물 같은 것들을 만든 계정이 유튜브에 지금 있습니다. 그 계정의 영상을 지금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든 좌익 인사들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면서 뭐 페미니즘이니 그때 당시 N번방 같은 성범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걸 잡아낸 사람이었죠, 어쨌든. 네, 박지원은.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억지로 띄우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성 친화적인 척을 하고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척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혐오를 조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그 희생양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도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인격 살해를 자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항상 보수 우파 진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은 이렇게 저질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성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한 비윤리적인 공격들을 자행해 왔는데 그 희생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일들을 당하셨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당의 정말 인간 이하의 이렇게 비열한 짓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해당 딥페이크 성폭력 동영상에 대해서 네.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뭐 성범죄에 대해서 항상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낸다라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이런 딥페이크 영상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관용 원칙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와중에 제가 여러분 참 어이없는 소식도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동훈의 정치 재개, 책을 낸다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네, 먼저 그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인데요. 떠오르는 게 딱 있죠, 바로. 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를 그냥 존댓말로 말투만 바꾼 겁니다. 그냥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뭐 인간 안보 이런 이야기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문재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정치인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가치 투쟁을 하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미 정체성이 있는 인물들이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었었지만 억지로 반윤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가치 없는 가치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그냥 정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 모습만 보여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전당대회 때는 우리 정부가 잘 되도록 여당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독대 안 해준다고, 무슨 원형 테이블 안 놔줬다고, 꽃다발 안 올려줬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정말 안보적으로 그때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본인 뭐 안 받아주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리광을 전 국민 대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뭐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소위 친한계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우리 대선 공약으로 진작 개발 다 해놓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본인이 한 것처럼 장사만 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치 지망생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책을 쓰든 말든 그걸 국민이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위드우니 같은 팬클럽에서는 책 많이 사주자. 한 사람이 돈 엄청 써서 책 많이 사자. 막 이런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데. 야, 근데 어떻게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출판사가 거의 좌파 진영의 본진 같은 출판사더라고요. 메디치 미디어라는 출판사죠.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부대변인님. 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출판사가 민주당 좌파 인사들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이라고 했었나요? 아, 이 출판사 사장은 네. 김대중 정부 때 행정관이었고 네. 이 출판사 초창기에 뭐 김경수 불러서 토크 콘서트하고 그랬는데 그걸 어레인지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출판사는 그냥 좌파 세력의 선전을 담당하고 네. 있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뭐 조국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뭐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 지금 사진들 쭉 나오고 있는데 조국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의 하위 호환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굉장히 겹친 지점이 많아요. 오히려 조국이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조국은 적어도 어린 척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좌파에서는 일단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니 조국은 아직도 풍성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면복권 시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결국에 문재인의 후계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저런 언론사에서 출판을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그냥 본인 정체성을 이제는 커밍아웃 했다라고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화려하네요. 박지원, 우상호, 그리고 뭐 저기 류삼영. 류삼영. 그야말로 좌파들 사이에서 이름 조금 알렸다 하면 다 여기랑 책을 내는데 이제 이걸 한동훈이 숨기지도 않아요. 네, 그냥 나 친문의 적자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좌파 하청업체인 출판사에서 본인의 책을 출판을 하고 또 책 제목이 사람이 먼저다와 똑같은 언어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당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아직도 주요 당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여론조작 논란, 당원 게시판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공천 관련해서도 비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역구의 낙하산 공천 문제도 있고요. 국민추천제 특혜 논란도 있고요. 이거 끝까지 다 파헤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대로 올라오기만 하면 정말 네. 갈기갈리 찢길 것이다 라는 네. 예고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탄핵의 주범이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다시 정치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을 못 숨기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정치병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저도 지금 3개월째 시간이 부족하고 계속 잠이 안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왜냐하면 있는데 우리 헌재에서 나오는 거 계속 네. 보고 뉴스 따라가고 네. 하려면 뉴스가 요새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뇌가 쉬지 못하는 느낌으로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걱정이 반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당의 전직 대표로서 얼마나 한가하기에 책이나 쓰고 또다시 본인에게 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이런 모습들 더 이상 국민이 굳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도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이 지금 지지율로 보면 보수 진영에서 거의 꼴등이거든요. 보수도 이제- 아니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힘 당에 네, 어떻게 출신이었다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정을 분류가 해주는 되는데, 건데 네. 이게 얼마 전 나온 조사에서는 한동훈만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10몇 프로가 나와요. 네. 앞에 1위 붙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지는 후보면 사실은 이런 관심과 기사를 써주는 거 자체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들끼리의 카르텔 안에서의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대표 시절에도 다자간 구도로 했을 때 이재명이 50% 정도 나올 때요.
한동훈 대표 5% 나왔거든요. 이미 10대 1로 사실상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오면은 뭐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고문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럼 개혁신당에 가시거나 이제 근데 우리 거기는 당과는 또 갈 이준석이 대선 후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갈 길이 아예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당에서 보수파 진영에서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와 원칙 그리고 레거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과 역사를 강탈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더 이상 약탈하거나 강탈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친문 적자가 되고 싶다는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으면 이제 그 한동훈을 비롯한 일련의 세력들이 저는 탈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수였다고 김상훈 같은 인간들이 언론 나와서 뭐 보수의 품격을 찾겠다, 보수를 살리겠다. 아니 네가 언제부터 보수였는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애초에 네. 본인이 품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아이러니하고 지금 근데 마침 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 논란도 문재인 있지 지지했죠. 않았습니까? 네. 뭐 이름도 분명히 올려놓고 뭐 오해니 많이 하는데 이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오해입니까? 네, 지금 이 한동훈의 발언까지도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한동훈이 나오면 될 일이 안 되고 보수가 분열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처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진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또 한동훈이 와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린다. 여기에 대해서 아예 헛짓거리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확 눌러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이 전쟁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내부의 간첩입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적군은요 절대 성벽을 못 열어요. 네. 그런데 성이 왜 무너지느냐? 안에서 누가 내통해서 문 열어주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108명이 똘똘 뭉쳤으면 탄핵 안 돼요. 네. 지금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수행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한동훈과 그 추종자 12명이 성문 열어주니까 함락이 되고 탄핵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역사가 보수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한동훈을 좀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 당시에 이재명에게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둘이 독대하는 장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멱살을 잡고 싶어도 못 잡겠다 이런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거기 그냥 배시시 웃어 넘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도 정말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정국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그런 웃음들에도 다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도 잘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백지원 부대변인 오시는 날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고 많은 좋아요와 실시간 시청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는요.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좋다고 합니다. 사포닌 성분도 다량 함유돼서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 아투TV 구독자를 위해서만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하셔서 겨울철 건강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함께 지키면서 싸우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태그한 상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 뭐 간단한 반찬부터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이왕 장 보실 거면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수요일 2시, 내일은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나옵니다. 이게 젊은 대변인단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정치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2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변인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이긴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반드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대통령께서도 복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지원 부대변인님과 함께하는 화요일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